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 강의를 하고 있는 설지민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오늘은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자체가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거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등, 그 다음에 초등, 혹시 유아 선생님들 계십니까? 보통은 이게 비율 자체가 중등 선생님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초등 선생님들이 저쪽 같은 경우는 한 20% 근처의 비율을 보통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시험이 초등과 그 다음에 중등 시험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을 나누어서 아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제가 지금 내용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여기 뭐 4학년 선생님들 또 3학년 선생님들 아니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재수를 처음부터 하겠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기본 자체는 어쨌든 아무것도 내용을 모른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임용시험 개관 쪽으로 가시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우선은 내가 임용이라고 하는 거를 칠 건데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구성 자체를 먼저 아시고요. 그래야지 내가 이러한 것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은 초등 시험입니다. 초등 유아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시험은 아마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목이라고 하는 거. 참고로 우리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1차 시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필기고사와 관련된, 그래서 보통 1년 동안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게 1차 시험. 그 다음에 1차에 합격하신 분들, 이게 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1.5배수를 뽑는 지역이 있고 강원 같은 경우는 2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2차가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과목만 볼게요. 교직 논술,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한국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임용 시험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용을 치기 위해서는 한국사 검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급 이상을 선생님들이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만 시험을 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한국사 시험을 원서 접수를 하시고요.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가능은 해요. 접수했다라고 하는 걸로 우선은 시험은 칠 수 있으나 어쨌든 1차라고 하는 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검정 능력 자체를 가지고 계셔야만 됩니다. 혹시나 여기에 만약에 아직 나는 한국사가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첫 번째 시험 있죠. 1월 말에 치는 거, 그거 무조건 따시기 바랍니다. 아직 원서 접수 기간이 아직 아닐 겁니다. 아직 원서 접수 시작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25일부터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1차가.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월 말 시험에서 그것을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시험이 걸쳐져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전공이라고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영역 자체가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그거와 그 다음에 한국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중등쌤은 교육학, 초등쌤들 초과정 이걸 자체를 병행을 하면서 그것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하기 전에 한국사는 무조건 필수로 갖추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직 논술,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 되어져 있는데 자,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밑에 시험 출제 범위 바로 가시면요. 특수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안에 내용 자체가 선생님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통합교육 관련됐던 내용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한 여러 다양한 모든 것들이 총망라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내용 자체가 논술형입니다. 20점 배점의 논술형이기 때문에 쌤도 아시죠?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뉘어져서 적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 가지 큰 범위로 나누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학 전 영역. 이게 뭐냐? 일명 전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부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래서 무슨 장애 아동 교육들 다 들어가게 되고요. 통합교육과 그 다음에 공학, 평가 이러한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아, 그 다음 초등 나눠져 있는데 초등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일명 특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일명 2015년도에 발표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전 영역 자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명 초과정이라고 하는 교대에서 배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80점에서요. 일명 저희 특수회라고 하는 게 위에 두 개가 초과정이라고 하는 걸 하면 초과정이 몇 점 정도가 들어갈까요? 80점에서 한 20점 정도가 초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전체 100점에서 자, 교직 논술부터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전체 100점에서 특수교육학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자체가 80점 정도의 배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은 이게 시도마다 너무 달라서 딱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전반적으로 시험을 치는 모든 걸 다 합치면 첫 번째 지도안. 지도안은 작성하는 쪽과 작성하지 않는 쪽. 초등은 다 거의 작성을 합니다만 거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영어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에서 2차에서 시험 범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선생님들이 전혀 2차에는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우선은 우리의 목표는 1차 자체를 합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보통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아니면 학교 그러니까 각각의 시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 계획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언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마 수업을 아마 한 번씩은 받으셨을 겁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직접 교생해서 수업을 지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의 수업 실현을 하는 형태가 수업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교 초등 되어져 있는 게 일명 저희 특과정의 교육과정 출제 범위인데 교육과정은 제일 마지막에 고시되어졌던 2015 교육과정 전체 다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눠지는 게 지금 자 초등학교의 1번 보시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있죠.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총론과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게 전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큰 개관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교과 있죠.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은 1에서 6학년까지 되어져 있으나 원래 교대에서 배우는 그쪽에서 저희 장애 학생들에 관련돼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만들어진, 그래서 국어, 영어, 체육 부분에 관련해서만 따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게 됩니다. 참고로 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기 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등을 넘어가게 되면요. 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라고 하죠. 보통 넷째 주 토요일 날 거의 시험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1교시에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선생님들이 교육학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배점 20점. 그 다음에 전공 AB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AB라고 하는 것 자체는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그런 부분 자체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2교시, 3교시로 나누어져 있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원래 시험과 다르게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20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항 자체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변경사항 잠깐만 좀 보시겠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1교시, 그래서 논술형 한문항입니다. 대신 물론 이 한문항 안에 그거 묻고자 하는 내용 자체나 3개에서 4개 정도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점, 배점, 이거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전공 자체가 문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교시에 보시면 기입형 문항이 8문항. 기입형이 어떤 겁니까? 쉽게 괄호 말꾸기. 빈칸 딱 뚫어서 아주 짧은 단어 정도로 들어가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8문항과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고 해서 문제 자체 파악을 하시고 일명 문장으로 쓰는 형태, 그 다음에 보통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유 쓰고 적용하는 것 쓰고 요 정도의 문제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게 6문항으로 해서 40점 배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3교시 전공 B가 서술형 같은 경우가 지금 5문항, 2문항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점수 배점이 다른 겁니다. 한 문항에 4점짜리 배점이 있고 5점짜리 배점이 있는데 그래서 4점짜리 5문항, 그 다음에 5점짜리 2문항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논술형 한 문항짜리가 10점짜리 배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22학년도 가게 되면 전공 A, B에 고스란히 기입형과 그 다음에 서술형이 나누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가 2교시 때 4문항, 그 다음에 지금 서술형이 8문항, 그 다음에 3교시 때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우선은 논술형 10점짜리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문항수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밑에 소개 보시면 지금 19학년도까지는 22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20학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23문항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한 문항 늘어나는 거 가지고 왜 그러시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한 문항이 늘어나면 그 안에 요소 자체가 4개에서 5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을 수 있는 내용의 범위 자체가 훨씬 더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딱히 우리는 전공에서 논술형은 교육학이나 아니면 초등의 교직 논술처럼 그러한 논술형이라고는 보기 힘든 형태였습니다.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이 길게 나와 있는 형태였는데 그거 자체가 나뉘면서 물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쌤들이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문제라고 하는 게 하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읽고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어쨌든 시간은 똑같은데 문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가 조금 더 요구되게 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냥 시험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만 나왔고 답안지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 한 5월이나 6월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예고 뜰 때 그때 아마 전체 같이 뜨면서 답안지의 형태나 아마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지도안, 그 다음 수업 실현 어차피 초등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는 지금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요거 자체가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학부에서 배웠던 모든 전 영역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안타깝게 요즘 학부 교육과정 자체가 일명 장애 아동교육 있죠. 땡땡 아동교육이 모두 다 필수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공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학점 잘 받기 위해서 우리 보통 어떤 교과목 신청합니까? 편한 거, 그죠? 교수님이 편한 거를 보통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용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양이 많고 조금 더 어려워하는 몇 개 교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충분히 다 듣고 나오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4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특히 기본 장애아동 교육조차도 안 들은 교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4학년 때 마지막으로라도 확실하게 듣고 나오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장애 아동 교육 있죠. 무슨 그거 시각장애 아동 교육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자체가 여기에 교과 교육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에 보시면 특수교육의 이해,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특수교육 관련 법이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중등 선생님들은 특히 더 잘 아셔야 됩니다. 법이 조금 더 적용되어서 나오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랑 복지법이랑 이런 것도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특수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자체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얘가 중심이 되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법이라고 하는 게 일명 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도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니면 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통합이다 아니면 개별화 교육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상황 설명 자체가 되어져 있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이유 자체를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적용을 하시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법에서 언급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 자체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알 수 있도록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유아 선생님들한테는 언급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중등 선생님들한테는 극히 언급이 잘 되지 않는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교육. 예전에는 초등쌤들이 전환교육을 아예 안 보셨었습니다. 중등에서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고 초등쌤은 안 보셨는데 작년부터 해서 초등에 원래는 안 나왔죠. 작년에서 이제 전환의 모형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면서 초등 선생님들한테도 버릴 수가 없는 교과목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교육과정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과정, 일명 특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올라와 있는 총론 교육과정 자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파일. 그걸 그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학생 통합교육론이라고 하는 게 일명 통합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너무 큰 범위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지역 부분 자체가 각각의 이수 분야 내에서 기타 관련 영역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수 적합화 부분 아시죠? 5가지 영역에 따라 아동이 일반 교실 자체에서 수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형태. 그거와 그다음 전문가 협력이라고 해서 팀 접근에 관련된 그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애아 진단 및 평가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아니면 특수교육 평가라고 하는 용어로도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동을 선정 배치하는 정과정, 그 다음에 학생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별화 교육 계획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정과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을 우선은 선정을 하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사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공학입니다. 요즘 핫한 부분이라고 해도 될 건데요.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큰 2가지로 나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겁니까? 모든 학생을 포함을 시키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설계하고 적용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장애 학생이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부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학생들이 각각의 어떠한 장애,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상으로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보조공학 자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조공학의 한 유형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쪽에 의사소통에서도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명 AAC라고 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즘은 이슈화되고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선생님들 이제 잘 아시는 쪽일 겁니다. 장애 아동 교육들. 그래서 시각장애, 그 다음에 청각, 지체, 그다음에 지적장애, 그 다음에 지체장애, 그 다음에 중복 중증 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지체나 중복 중증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같이 봐주시면 되는 쪽으로 거의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 행동, 자, 그 다음에 자폐고요. 자폐에 기타 관련 영역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행동 수정 기법들 등등등등 학교에서 많이 배워주셨던 행동 수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학습장애, 건강장애와 교육 여기까지가 저희가 시험을 쳐야 되는 시험 범위가 해당되게 됩니다. 기본 특수교육학이 이만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우선은 문제 유형 한번 보실래요? 논술 자체가 없긴 합니다만 이제 없어졌어요. 선생님들이 시험 치는 부분에는. 근데 기출문제 자체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논술형 자체까지는 넣어뒀고요.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명사 및 명제 형식으로 답하는 문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문항을 말합니다. 쉽게.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쌤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들이 지금 기입형이다 서술형이다가 답이 기입형 단답이다. 답이 서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에 묻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정말 명제를 물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설명을 적고 무엇이냐 묻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괄호 있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쓰시오나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쓰시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짤막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식에 맞추어 상황을 간단히 분석을 하거나 지식에 맞추어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문항이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거냐 하면 아동 특성이 주어지고요. 이런 아동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는가 아니면 만약에 교사가 특정한 A라는 교수법을 적용을 하였다. 이것을 적용을 한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서술형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입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자, 쌤들 우선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주 간단히 시험 문제를 봐야 되죠. 시험지를 봤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읽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읽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어떠한 것인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쉽게, 선생님들 그래서 생태학적 목록은 아시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생태학적 목록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생태학적 목록의 정의를 물었는지 단계를 물었는지 아니면 그중 특별한 단계에서 이렇게 왜 적용을 했는지에 따른 근거를 물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실은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 자체가 능력이 조금 적게 필요로 하는 반면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 조건이나 문제 자체가 길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개념에서 어느 부분을 물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을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서술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면서 19에서 20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술형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읽고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능력 자체가 더 많이 요구되는 형태로 지금 문제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비판하고 평가하는 문항이다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만 기출 문제를 해석을 할 때 마지막 논술 문제가 이런 게 있다 때문에 제가 넣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자, 기입형이다, 서술형이다, 논술형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지금 문제 실명 큰 문제라고 할게요.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소문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서술형인데 아주 좀 간단한 서술형으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답이 짧다, 시간이 짧다. 근데 문제 자체는 생각하는 것보다 개수가 초등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답을 인출해야 되는 거죠. 빨리 써야 되는 요 능력 자체가 중등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초등이랑 중등이랑 특수교육학의 깊이라고 할게요. 예전에는 초등이 좀 쉬웠고 그다음에 중등이 좀 깊은 거, 어려운 내용을 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은 추세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떨 때는 쌤도 아시죠? 원래 초등은 쉬웠다, 평이 좀 많고요. 중등은 말도 안 되는 게 나타났다. 거의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이 오히려 어려웠고요. 중등은 또 쉬운 형태. 그래서 이거의 깊이 자체, 특수교육학의 깊이 자체는 지금 초등이 쉽다, 중등이 쉽다, 중등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생들도 이제 깊이 자체를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가 제가 해드릴 공부 방법에 관련되는 건데요. 자, 우선은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임용 공부가 아니라 어떠한 공부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암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한다. 아마 이걸 많이 들으셨을 건데, 처음에 암기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생태학적 목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용어는 외우셔야 되겠죠. 지적장애라고 하는 용어는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수법의 명칭들이 저희는 하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상황 이야기이다, 아니면 무슨 교수법이다 이런 명칭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소한 그거 자체의 명칭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자체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특히 용어 부분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용어가 흔들리게 되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주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개념에 따른 명칭, 정의, 그 정도를 이해하면서 용어 자체 외우는 걸로 처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자체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암기, 용어에 대한 암기라고 할게요. 두 번째가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 자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쌤님, 요만한 내용을 보는데 이해가 잘 될까요? 아니면 세 장을 보는 게 이해가 잘 될까요? 같은 개념에 대해서. 세 장을 보는 게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요만큼 되어져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짧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기에 내용이 적은 경우가 많고요. 세 장까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그거를 자세히 풀이를 해놨을 테고, 예시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요약을 해서 다시 표현했는 부분 자체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할 때는 많은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서가 아니라 강론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제가 개론, 강론 이런 내용을 많이 말을 할 텐데요. 저희 특수교육학 내에서입니다. 초등에서의 강론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특수교육학에서 강론은 쉽게 말해서 쌤들 개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수교육학 개론 이렇게 돼서 한 책 안에 뭐 시각장애아 교육, 건강장애아 교육, 청각장애아 교육 다 되어져 있는 책을 저희가 일명 개론이라고 말을 하고요.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책 제목 명칭 자체가 시각장애아 교육 아니면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 이런 책으로 명명되어져 있는 책을 저희가 일명 강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출제되는 기본 출제 그 근거 자체는 강론에서 기반을 두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출 문제는요, 그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때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출판된 책 있죠, 쌤들. 출판된 책은 그거 출판 번호 이렇게 뜨거든요. 그게 있는 책, 그러니까 논문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출판된 책에서, 새 책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만을 기출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론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쌤들이 당연히 뭘 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는 기본 서류가 될 수 있는 강론을 보시는 게 좋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강론은 몇 권이 있을까요? 저기 앞에 쌤들 특수교육학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죠. 한 권씩만 해도 몇 권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책을 한 번 읽고 나면 그 책 내용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다 뿌리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책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한 영역의 강론서만 한 열대 권 되는 책도 있습니다. 물론 쌤들한테 다 보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강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을 다 본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부터 발췌해서 볼 겁니다. 모든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많이 다뤄지는 책에 그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기출문제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 기출 문제라고 하는 일명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던 영역이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1차적으로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봐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는 시험 자체가 어떤 유형이었죠? 쓰는 거죠. 1, 2, 3, 4, 5 체크가 아니라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머리로 넣어 놓으면 쓸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머리로 입력을 했다라는 거 이해하는 것까지였고요. 답을 쓰는 것 자체는 인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출하는 연습이 추가로 또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근데 인출을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인출을 하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인출을 하면 이렇게 돼요. 책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머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이 보고 손이 쓰고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 자체를 파악을 하고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핵심을 잡고요. 그것을 인출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당연히 핵심을 찾는 것까지 이해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출을 할 때는 뭐다? 암기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암기, 이해, 마지막에 특히 10월, 11월 가서 마지막에 인출 단계에서의 암기가 또 필요한 단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암기, 이해, 암기다. 그러면 중간 이해를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를 하면 안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기 쌤들 아까 제가 책 몇 권이라 그랬어요? 많다 그랬죠? 다 암기하실 수 있습니까? 가끔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제가 봤는데 총론을 그 교육과정 총론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한 명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런 머리를 타고났다. 그런 분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정말 싹 다 잘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해도 되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하다가 보면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암기를 했는 것끼리 헷갈려요. 그리고 나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쌤들 아시겠지만 암기를 했는데 나중에 쓰려고 보면 이렇게 되고 인출 안 되는 경우 많죠.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해라고 하는 단계를 아마 꼭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그랬죠? 기출문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기본 내용이 기출문제 범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할 때 제가 그걸 많이 보거든요. 쌤들 지금 2019학년 접수 인원 현황이 있는 거 있죠. 2017학년도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접수 인원 현황이라고 하는 게 2017, 18, 19학년도에 경쟁률과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20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만 1차가 발표되었고 중등 같은 경우가 발표되지 않아서 현재 경쟁률만 있고 1차 컷 점수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018 보시면요. 자, 초등 1차 합격선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이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40 초반. 중등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가 없는데 68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쌤들 중등쌤들이 많으니까 중등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중등 같은 경우는 68점, 쉽게 70점 잡아도 되겠습니까?
여기 1차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1.5배수가 된 점수예요. 근데 우리는 합격이 1.0배수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0.5배수는 2차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살짝 올릴게요. 70점. 자, 100점에서 잠깐만 여기 써야 됐구나. 100점 만점에서 얼마? 70점을 맞으면 붙을 수 있다. 참고로 작년은 쉬워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좋은 겁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컷이 좀 낮아지고요. 쉬우면 좀 올라가고 요건 있습니다. 자, 그럼 70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100점에서 70점이기 때문에 전공은 80이고 교육학은 20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교육학 20점, 보통 20점에서 몇 점 정도 맞았을까요? 작년에? 왠지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적이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16점에서 18점 이렇게까지 분포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15점을 잡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15점 빼면 얼마예요? 교육학 15점 빼면 55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전공을 뭐예요? 80점에서 얼마? 55점을 맞으면 1차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아, 물론 교육학을 15점 평균을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건 맞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55점을 맞으면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몇 점을 틀려도 됩니까? 자, 80점에서 55점이니까 틀려도 되는 점수가 25점을 틀려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틀려도 되는 게 이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국가시험이라고 하는 거, 임용도 국가시험이고 한국사 이런 게 다 국가시험입니다. 국가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기출문제라고 할게요. 작년 기출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기출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 비율이 70%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80점이죠. 70% 하면 몇 점입니까? 56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범위 안에서 몇 점이 나온다? 56점. 자, 그리고 자, 요걸 떠나서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80점이라고 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 특수에서 약간 3단계로 나누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3단계가 쉽게 난이도가 상중하야, 상중, 그 다음에 하.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특수교육과 출신이면 맞출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그 쌤들 혹시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간제 한 10년 하고 그냥 임용치료 한번 가보겠다고 그냥 들어갔다 오시는 분. 새로 공부를 하기 전에 시험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보통 몇 점 정도 나오냐면 한 20점 근처가 나옵니다. 혹시나 그 이하 점수를 받으셨던 분을 아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너무 예전이니까 이렇게 하게 보통 한 20점 정도 자체가 하라고 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면 반 가까이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를 7에서 80%를 맞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기출 범위. 이때 이 기출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답 똑같은 것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태학적 목록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번에는 단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타당도에 관련된 딴 조건이 들어가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뭐다? 애들이 공부를 하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을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보통은 30%라고 하는데 30%까지 들어가 있지 않고 한 10에서 20%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항상 똑같은 내용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여기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몇 점 맞으면 붙는다 그랬죠? 55점.
얘 다 틀려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 20% 나오잖아요. 20% 빼도 얼마입니까? 16점 빼면 64점이나 나올 수 있죠. 전공 64점 나오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왜 이 점수가 나올까요? 아니, 왜 이 점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요 3단계 중에 상, 중, 하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이 아니라 내가 쟤보다 잘 치면 내가 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누구든 다 틀려요. 누구든 다 틀리죠. 새로 나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건 오히려 4학년들이 하나씩 맞출 수 있어요. 교수님한테 수업 듣고 나왔는 애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은 변별력이 갈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애들은 맞고 어떤 애들은 틀려요.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입니까? 다 맞는 문제죠. 다른 애들은 다 맞는데 나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커트라인이 다른 애들보다 나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예요? 내가 다른 애들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아야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게 말을 하는 기초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쉽다. 특히나 제가 지금 뭔가 생태학적 목록 이런 거 나중에 쌤들 당연하기 때문에 안 봐요. 너무 이미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지금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 눈에 계속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잘 보시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언제든지 맞출 수 있도록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를 채워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기출 범위에서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공부 자체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까? 기출이죠. 자,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원래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쌤들이 만약에 나와도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에 나오는 거를 맞출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너무 확률이 낮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심화된 거 자체가 나오면 내가 공부를 했는 부분에서 조금 확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쓸 수라도 있고 부분 점수라도 맞을 수 있고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계속 확장이 되는 형태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출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월별 공부 계획표 이거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출문제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몰라요. 처음에 딱 보면 특히 여기 3학년 쌤들이라고 할게요. 4학년 아직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임용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임용 문제를 딱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3년 동안 특수교육학을 들었던 게 맞을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시험을 쳐봅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쳐봅니다. 그리고 대강 알고 있는 거 비슷하게 접근하는 거 막 이렇게 하면 아마 점수가 한 20점 정도 나오실 겁니다. 잘 나오면 한 30 몇 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답이 아니고 대강 맞다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하면 갑자기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모르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되는데 쌤 있잖아요. 그 문제는 1년, 2년, 3년 열심히 공부했는 애들도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쉽다라고 하는 거는 기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내가 공부를 할 때 더 봤고요. 이렇게 해서 쉬운 거지 새로운 문제를 보게 된다. 새로운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그에 따른 공부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도 자체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우선 문제를 봤을 때 해석할 능력도 없고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를 하실 때는 제일 좋은 게 쌤들 아마 기본 이론서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개론 아니면 혹시나 만약에 내가 학부 때 공부를 해서 정리를 만약에 잘 해놨다. 그러면 그러한 정리본 아니면 쌤들이 그래도 도서관 이렇게 가시면 강사들, 먼 이론서들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찾아서 이 문제가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부터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뭐다, 이 영역이 뭐다. 그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시각장애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가 나중에 나와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시각장애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 이론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용을 쏙쏙들이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 이러한 게 나왔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걸 다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 한 영역 하는데 한 달씩 걸려요. 못해요.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이 영역에 이러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기초적인 공부가 이론서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서를 보면서 대강 각각의 영역에 이러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를 찾았는데 이게 이거 자폐에서 이쪽 부분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처음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강론입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의 요소, 그 다음에 답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가 강론서에 찾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강론서에 이 부분에 이게 나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공부 자체를 상세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찾다가 보면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책을 찾게 되는 거죠. 찾다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구나.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챕터 1에서 13까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1, 2 이런 데선 잘 안 나와요. 교수법에 관련되는 거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 특정한 어떠한 챕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 한 번도 안 나온다. 이거 자체가 나오면서 내가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에서 5월, 6월까지 돼서 제가 기출 1, 2, 3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기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쌤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 답도 제대로 못 찾고요. 그 다음에 못 찾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세요. 이미 기출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아니면 카페들 같은 데서 통해서 답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가 답이 이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책에 있다가 그 책을 읽고 끝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쌤들 아까 제가 그랬죠.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답이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했는 거 답을 알고 그 부분을 찾아서 봤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해석을 해서 이게 답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 머리 사고 과정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연습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쌤들이 기출 문제를 답만 보고 한번 읽고 기출 분석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들이 기출을 풀이를 하실 때는 지금 답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정확히 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답이 돼?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게 답이 돼? 그리고
책에서 이만큼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 줄 자체가 답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조건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강론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흘러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사고 과정 자체를 만드는 왜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근거라고 제가 보통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왜 답이 되는 근거, 그 다음에 이게 답이다, 왜 답이 된다,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 자체가 쭉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답으로 나온 거 이외에 지문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내용들, 그 다음에 예전에 객관형 문제, 09년부터 객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어요. 그래, 오답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내용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기출 문제를 한 영역을 1, 2, 3차라고 할게요. 그걸 동시에 쫙 다 하게 되면 한 영역 하는데 한 3주씩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시험 치죠? 시험 칠 때까지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한 영역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 거, 두 번 보는 거, 세 번 보는 거, 이거를 전체 한 두 번, 세 번 보고 나면 내가 전체를 개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서 문제를 볼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공부하는 능력 자체가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출풀이를 할 때 정답 관련해서 내용 아는 것만, 그 다음에 오답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왜 맞고 왜 틀렸는지에 관련되는 걸 내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가게 되면 제가 지금 기출 3차까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강의를 때 기출 변형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기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주에 문제를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을 치고 첨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직도 7, 8월까지는 선생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출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출을 바탕으로 내용을 좀 더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만 내가 이제 기출을 몇 번 봤으니까, 특히 1월 달부터 내가 6월 달까지나 봤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걸 봐야지라고 해서 넘어가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내가 기출 문제가 살짝 바뀌었을 때 풀이하는 것까지 능력은 안 되어져 있는데 과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중요한 내용 자체를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기출은 쌤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봤으면 몇 번 봤어요? 최소한 2번, 3번을 돌았거든요. 그러면 기출이 눈으로 보면 내가 내용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봤을 땐 익숙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넘어가게 되면서 어렴풋이하는 거 있죠. 그거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까지는 정말 기출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이게 왜 되고 왜 안 되고라고 하는 거를 백지 있죠. 문제만 인쇄되는 것 자체 다다다다닥 쓸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더 확장하는 형태로 가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가게 되면서 쌤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많이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부터 가셔야 됩니다. 기출에서 쉽게 쌤 책이 기출 문제가 책이라고 할게요. 책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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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큰 제목이. 그럼 기출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기출이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2번, 3번, 4번 아니면 최소한 뭐예요? 이거를 담고 있는 이 개념 안에서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기출이 전혀 안 나왔던 2번, 3번 여기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기출이 들어가 있는 앞뒤 근처 관련한 내용부터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출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는 챕터를 기준으로 앞뒤 챕터, 그래서 내가 조금씩 더 확장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 범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 자체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자, 공부는 실은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은 그렇게 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12페이지 보시면 임용시험 개관에 12페이지 보시면 마인드맵을 처음부터 만들어라 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를 해서 인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요약본이라고 하는 게 실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월 달부터 요약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쌤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요. 자, 내가 A프를 받았던 교과목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C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안 했잖아, 그거는. 그런 교과목 같은 경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거예요. 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우선은 선생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교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을 특히 다 맞았다. 이런 교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내일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전에 뭐예요? 요약본이라고 하는 거 아마 가지고 그걸 달달 외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근데 그 요약본 보통 언제 만듭니까? 안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었다라고 하셔야 돼요. A+ 받은 교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수업을 보통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넉넉하게 이게 스탠다드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 빼고 내가 차근차근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몇 안 되는 교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험 한 일주일 전에 책을 펴니다. 그리고 나서 책 펴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죠. 뭐 봅니까? 교수님 수업하셨던 거, 필기했던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 보면서 뭐예요? 중요한 내용 자체를 내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보통은 처음부터 정리를 하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하가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면 뭐예요?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약본이 언제 나오냐면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직전에 보통 만들어지죠. 맞죠?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해서 요약본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애들이 서브노트 형태로 많이 만든 거예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꽤 두께가 나옵니다. 그거 시험 치기 직전에 그걸 다 쓰고 있다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선생님들 지금 시각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청각장에서 뭐가 많이 나와서 무엇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 상황에서 서브노트를 만들면 나도 모르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봐야 되고 이거부터 해야 되고 더 우선적인 그 우선순위 자체가 없이 만들게 되면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게 잔뜩 적힌 이따만한 책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브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팔이 아파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가 받으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왠지 내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노트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돼요. 서브노트를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어디부터 갑니까? 문구사부터 갑니다. 그래서 노트도 사야 되고요. 펜도 새 마음 새 뜻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펜도 새로 쫙 사오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서브노트가 한 앞에 두세 영역은 참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만든 게 없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처음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장을 시키는 형태로.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앙상한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쉽게 이렇게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영역만, 답으로 나왔던 영역만을 모아요. 그래서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묶어서 어떻게 된다 라고 해서 각 영역마다 어떤 부분이 기출문제 나왔다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1, 2월 하고 3월달, 4월달, 5월달 거치면서 뭘 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앙상한 형태로 보통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뻗어서. 처음에는 명칭만 있다가 명칭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먼저 해야 돼. 여기서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조금씩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답만 있다가 조금 있다가는 오답까지 있다가 조금 있다가는 영역을 확장했는 영역까지 들어가면서 이걸 조금씩 확장을 시켜 나갈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가장 기본은 뭐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중복적으로 보면서 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기출문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덧붙여진 게 확장되어진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파악도 같이 하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은 마지막에 다 요약을 하게 되면 실은 마인드맵은 여기에 정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거 자체가 뭐다? 두 단어 요거만 딱 적혀 있는 겁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걸 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몇 개가 정해지겠죠. 얘들까지만 딱 파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면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적게 되고요. 그래서 합격생들이 보통 만들어 오는 서브노트, 나중에 전 영역 다를 말을 합니다. 전 영역 다까지 하면 한 50쪽 정도 나옵니다. 50에서 한 70페이지. 자, 근데 그게 그 쌤들이 말하는 이따만한 이런 큰 종이도 아니고 보통은 비포, 양면 아니고 한쪽 있죠. 단면. 그 정도로 해서 그래서 각각의 영역마다 한 3쪽에서 특히 막 학습장애나 의사소통 좀 많은 거 자체, 지체 좀 많거든요. 그런 거나 한 5페이지 정도 가지 웬만하면 짧게 나오니까 뭐가 돼요? 마지막에 내가 인출하는 연습 이런 것도 좋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요약본을 처음부터 시도를 하시기보다는 처음에 내가 핵심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답이 뭐가 나왔고 여기가 이거부터 중요하다라고 하는 몇 개부터 출발을 해서 그냥 공부는 한 번 할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또 보고 할 때마다 조금씩 플러스를 시켜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서브노트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이따만한 거 한 3권씩 들고 옵니다. 근데 마지막 가면 특히 11월 달이라고 지금 칩시다. 2주 후에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2주 남았는 시점 중에 내가 2주 안에 전 영역을 5번 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2번 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5번 보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서브노트가 이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만한 거 3권까지 제가 봤거든요. 보면 한 번 보면 끝납니다. 근데 짧게 되어져 있고 내가 키워드 몇 개만으로 전 영역을 파악할 수가 있게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 있게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짧게 해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죠. 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보면 제가 교육학 그다음 초과정을 처음부터 꾸준히 공부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쌤 제가 아까 여기 점수 말할 때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교육학 15점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합격생들의 점수를 보통 받아오면 지금 그냥 요 점수로 하고 있게요. 요점 55점이면 합격선이었죠. 맞죠? 여기 선생님들 제가 합격생들 나중에 점수를 받거든요. 그럼 전공 점수를 하면 어느 정도 점수냐라고 하면 55점에서 65점, 70점 이렇게 받아온 애들은 없습니다. 잘. 수석 근처 가는 한두 명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 있냐면
55점에서 57점 사이에 있습니다. 컷에서 2, 3점 사이 범위 있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들어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다른 애들이 다 15점을 받는데 내가 만약에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몇 점 차이가 나야 돼요? 5점 차이가 난 60점을 받아야 되지. 힘들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교육학이 누구나 15점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전공도 그렇고요. 특수교육학도 그렇고요. 초과정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쉽게 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60, 70%까지 오르는 거는 쉬운데 그 위로 80%, 90%를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공 하나로 붙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쳐서 총점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정이나 그 다음에 교육학이나 이거 자체가 점수를 심각하게 까버리시면 전공에서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같이 유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묶어드리거든요. 자, 전공, 특학이라고 하는 전공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교육학, 아니면 초등쌤은 여기는 초과정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법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요거를 세 가지 자체를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악이 뭐냐 하면 특히 초등쌤들이 요즘은 그나마 덜 그러는데 예전에 정말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초과정을 열심히 듣습니다. 1월달부터 한 3월달, 4월달까지. 그리고 나서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하는 게 언제죠? 여름방학 때 아니면 9월달, 그때 가서 다시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초과정하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 8월달부터 다시 합니다.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쌤들 3달 전에, 아니면 지금 쌤들 3학년 2학기라고 칠게요. 3학년 1학기 때 강의 들었던 거 뭐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지?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계속 유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 이제 월별 공부 계획표 보면 제가 제일 밑에 공부 시간, 최저 시간 이렇게 제가 설정을 아마 해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1, 2월은 4시간 정도를 하는 게 좋은데 이 4시간은 그 4시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독서실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독서실 들어가서 내가 헛짓 다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마치는 시간 4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만 했는 시간 4시간이요. 그리고 이때 4시간, 6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주일에 하루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6일을 말합니다. 항상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일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시간 자체, 그러니까 시험이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길어요. 그래서 1년을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조정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노는 시간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상반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6일 동안 내가 하루에 매일 최저 4시간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제일 최악이 이거예요. 오늘 8시간, 내일 9시간, 그 다음 이틀 동안 안 했어요.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꾸준히 몇 시간 자체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4시간이긴 한데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3시간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시간 안에 4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비율 자체를 맞추는 겁니다. 3개가 다 돌아야 돼요. 물론 1, 2월 달에는 거의 이걸 잘 하지 않고 3월 달부터 많이 들어가고요. 자, 3월이라고 칠게요. 3월 4시간이라고 칠겠습니다. 최저 4시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 자체를 어떻게, 얘가 뭐다? 50%, 얘가 얼마? 40%, 얘가 10% 이렇게.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얘 비율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별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60이 된다면 얘는 30 이런 식으로 가고, 제일 마지막에 한 11월 달 가면 이 부분 자체가 10%가 아니라 한 30%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 끝에 집중적으로 외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일 특수교육학, 교육학이나 초과정 아니면 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세트 자체가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학이나 초과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는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쌤들이 생각보다 초과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들은 특히 그 특수교육학보다는 교육학에 재미를 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학은 정말 기똥차게 잘합니다. 물으면 모르는 게 없어요. 설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학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 그게 있거든요. 물론 한 과목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근데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어서 어쨌든 우리 점수 배점은 얘가 대부분이잖아. 여기에 등한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별 수 없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균형적으로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계속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시면 스터디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스터디는 좋은 점이 또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라고 하면요. 생각하는 것보다 스터디 안에 대인관계가 머리가 아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깨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자, 보통 이번 주엔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오자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안 지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쌤들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상하겠지. 무임승차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에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잘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했을 때 나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자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스터디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강제성입니다. 어쨌든 내가 스터디를 만약에 금요일 날 한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까지 여기까지 공부를 해오자라고 하는 게 강제성이 만들어지게 돼요. 특히나 지금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우선 생각은 하고 계시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뭔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없는 것 같고 중간에 지루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슬럼프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스터디라고 하는 게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정확히 정해지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 자체를 딱딱 끊어서 내가 계획대로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아직 내 스타일을 모르겠다. 우선 스터디 시도는 해보십시오. 했을 때 장점이 많거든요. 근데 시도를 했을 때 우선은 스터디 방향이 맞는 방향일 때만 갈 것. 안 맞다. 그럼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미안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 내 코가 석자예요. 쌤들이 지금 붙는 데 목적이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안 맞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무임승차자에 대한 거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아파서 한 번 못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달아 3번 아프고요. 연달아 3번, 4번씩 무슨 일이 계속 있고 이거는 핑계지.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감없이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운영되는 룰 자체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주시면 어쨌든 혼자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실 때 잡담 금지는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공부가 안 되네 다 같이 놀러 갈까요? 이런 스터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1년 과정입니다, 저희는 1년 과정이에요. 쌤 지금부터 하시면 내년 11월 달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체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남자 선생님들 난 남자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2년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남자 선생님 키 180 얼마에 왜 덩치 체육과 출신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2년 공부를 한 뒤에 병원을 갔더니 60대 할아버지 근력이 나와요. 물론 그 사이 공부는 안 하셨어요. 공부를 한다. 운동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체력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9월달, 10월달 가서 특히 여자쌤들 체력이 없어서 책상 앞에 못 앉아 있습니다. 독감 다 걸리고요. 그때 감기하면 끝까지 안 낫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골골골 대면서 계속 병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앉아있으면 소화 안 되고. 그래서 특히 9월달, 10월달 가면 내 몸이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그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체력 기르고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너무 다이어트용 운동을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체력을 적당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붙어야 되는 이유를 설정하십시오. 내가 임용을 특수교육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아니 엄마가 하라니까 어떤 이유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걸 달성하십시오. 그냥 하다 보면 아무리 목적을 형성을 하고 처음에는 특히나 난 열심히 해야지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11월 달까지 그 마음이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막말로요.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 처음에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지금부터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수석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3월달 중순 가면 그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기 싫은 부분에서 버텨가셔야 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버텨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목적의식을 잡고 그대로 쭉 유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특수교육과에 왜 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엄마가 보내서 왔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극과인지 모르는데 왔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꼭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올해 한 해 공부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험이랑 그 다음에 1년 전략 자체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메일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1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계획이나 요런 걸 알려드렸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나와서 해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